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주말 알차게 보내셨어요? 어느새 또 일요일 저녁이죠. 주말은 참 순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시간의 총량을 100이라고 했을 때 체감상 평일은 90이고요. 휴일은 10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쉬는 날은 빨리 흐르는 건지. 그래, 혹시 여러분들은 주말 말고 너무 빨리 흘러가 버려서 잡고 싶은 시간이 있으신가요? 젊은 날 청춘을 잡고 싶나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보통 40이 아닐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40이라는 나이를 떠올리면요, 뭔가 새로 시작하기에는 어딘가 좀 많이 늦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40이 된 사람 보면 좀 나이 좀 들어 보이고, 그런데 막상 그 근처의 나이가 되니까 뭔가 좀 불안해집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40은 이게 아닌데, 아직 뭔가 하나도 이루는 게 없는데 40이 됐대. 좀 있으면 40이래. 약간 그런 느낌이죠. 우리는 40을 시작보다는 결실이 좀 보여야 할 나이다, 그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 김미영의 40 수업에서 김미영 작가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40은 예전의 40이 아니다. 40대는 인생의 황금기도, 나를 증명해야 하는 나이도 아니다. 내가 40대였던 20년 전과 비교하면 출발선도 결승점도 모두 달라졌다. 결혼 연령, 출산 연령 모두 10년 가까이 늦춰졌고 평균 수명 역시 10년 이상 늘어났다. 그리고 작가님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하루하루를 황금기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기준을 들이대면서 그 기준에 지금의 우리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요즘 40대는요, 인생의 정산을 준비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자님 말대로. 근데 또 그 사실을 알아도 나이가 40에 가까이 오거나 이미 40이 되었다면 마음 한켠이 좀 무거운 게 사실일 거예요. 뭔가 이뤄놓은 게 없어 보이니까요. 괜히 불안하고. 근데 그럴 때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해놓은 건 없는데 괜스레 나이만 먹은 것 같다면 한번 이 책을 매뉴얼 삼아서 삶의 변화를 한번 꾀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괜찮았던 부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당신을 위한 김미경의 40 수업. 지금 당신이 불안하고 우울한 이유. 40이 되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30대에 시달렸던 불안과 초조함, 타인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열등감도 한결 잦아질 줄 알았다. 커리어도 탄탄해지고 무엇보다 내 인생이 안정될 거라 믿었다. 경제적으로도 좀 더 여유롭고 마음도 단단해져서 쉽게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었다.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전히 40대의 나는 하루하루 흔들리고 있었다. 40이 넘도록 나이값을 못하는 것 같아 우울했고 이제는 정말 늦은 것 같아 불안했다. 그러다 우울과 불안은 그때나 지금이나 40, 50대를 관통하는 단어다. 실제로 2017년 정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황장애와 조울증 환자는 전 연령대에서 4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내 주변을 둘러봐도 10명 중 2~3명은 우울증이다.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부록이란 말이 무색하게 40은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리고 있다. 나 역시 살아보니 40대가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또 힘들었다. 마치 수능 시험을 앞둔 고3처럼 10년을 살았던 것 같다. 전 국민의 공통 과목인 집 사기, 돈 벌기, 아이 키우기에 집중하느라 매일 고단한 육체 노동이 계속되었다. 나도 커야 하는데 아이들도 크면서 시간과 돈이란 자원을 각자 무섭게 끌어다 썼다. 한정된 돈을 쪼개 쓰면서 집 대출금까지 갚으려 하니 보통 일이 아니었다. 4, 5인 가족 중에 이 무게를 감당할 사람은 어른 둘밖에 없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둘도 아니고 한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위를 둘러봐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사람은 보통 한 집에 한 명이더라. 40대에는 또 크고 작은 인생의 개별 숙제가 많이도 떨어진다. 갑자기 내가 암에 걸린다던가, 아이에게 장애가 생긴다던가, 남편 사업이 망한다던가 하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다. 아무리 죽어라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듯한 상황. 지치고 또 피곤하고 불안하고 어디로든 숨고 싶고 그렇게 번아웃과 공황장애가 오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40대는 원래 무거운 인생 숙제를 안고 살아가는 시기다. 그런데 여기엔 마흔의 고질병, 우울과 불안이 더해지는 것이다. 마흔이 되면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집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어요. 회사에서 팀장이 되긴 했는데요, 연봉은 별로 안 오르고 중간에서 힘들기만 해요. 남들은 결혼해서 남편이랑 아이도 있는데 저는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외롭게 살다 죽을까봐 겁나요.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아이가 아직 7살인데요. 20살이 되면 제가 거의 60이에요. 돈은 계속 많이 들어가지. 매일 생활비는 빠듯하지. 진짜 이 나이까지 뭐 했나, 내가 잘못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흔이 된 지금까지 이룬 게 없다는 자괴감, 마흔의 우울은 이 자괴감에서 비롯된다. 30대까지만 해도 믿었던 그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엔 이 사람만 믿고 살면 되겠구나가 이 사람만 믿고 있다간 진짜 큰일 나겠다로 급격히 바뀐다. 꼭 그가 해낼 것 같았던 10년 전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내가 나서서 뭐라도 해야 되나? 하는 불안감에 밀려든다. 그러다 어느 날 현실을 지각하는 것이다. 왜 자꾸 생활비는 200만 원이 모자라지? 그렇게 버티다 못한 여성들이 돈을 벌러 나오거나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 제 취업 현장에 40대의 경력 보유 여성이 많은 건 이런 이유에서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이에 대한 희망도 현실로 바뀐다. 어렸을 땐 영재인 줄 알았던 내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점점 나랑 비슷해진다. 결국 영재는 아니었다. 결혼하면서 아이라도 잘 키워야지 했던 그 결심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남편은 벌고 아이는 육아와 살림을 매니지먼트하고 아이는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이라는 그 성과를 내는 원팀을 꿈꿨지만 아이는 부모의 소원을 이뤄줄 생각이 없다. 결혼하지 않은 40대 싱글들 역시 다르지 않다. 여전히 혼자라는 현실.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죄다 사라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다. 남자가 없으면 돈이라도 있든가 커리어라도 정점을 찍었어야 하는데 이도저도 아니다. 10년 이상 쉼없이 일했는데도 내 집 하나 장만하지 못한 현실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다. 나 잘못 살아온 걸까? 나의 앞자리에 4를 붙이고 난 다음 지금까지의 대차대조표를 정리해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울감이 밀려온다.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하나하나 따져가며 성적을 매기다 보면
정말이지 우울해지지 않을 40대는 단 한 명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성적표가 내 인생의 마지막 결과물이며 더 이상 미래는 없다고 믿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안이 생겨난다. 우리는 40대를 마지막 힘을 쏟는 인생의 황금기나 정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40대에 뭔가를 이루지 못하면 50대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여긴다. 40대가 지나면 곧 은퇴이며 내리막길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50대와 60대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 시간을 황무지이자 쓸모없는 시간으로 취급하며 희망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 당연히 사는 게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마흔의 성적표를 보면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조차 몇 년 남지 않았다고 믿어버린다. 마음이 저절로 조급해지고 초조해진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걸까? 이 책을 쓰면서 만난 수많은 40대가 우울과 불안을 토로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잘못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꿈을 쫓아 성실히 잘 살아왔으니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잘못된 건 딱 하나예요. 마흔의 모든 걸 이루고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고정관념뿐이죠.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 거예요. 안 해도 될 좌절을 굳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세상은 매일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다. 디지털이나 블록체인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도 발전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인간의 생애 주기가 엄청난 속도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초고령 사회가 다가오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지금의 마흔은 예전의 마흔이 아니다. 40대는 인생의 황금기도 나를 증명해야 하는 나이도 아니다. 내가 40대였던 20년 전과 비교하면 출발선도 결승점도 모두 달라졌다. 결혼 연령이나 출산 연령 모두 10년 가까이 늦춰졌고 평균 수명 역시 10년 이상 늘어났다. 그렇다면 특정 연령대에 완수해야 할 숙제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요즘 40대는 중년이라 하기엔 사고방식부터 라이프 스타일, 외모까지도 너무 젊다. 한마디로 40대를 완전히 재정의해야 하는 시대가 이제 온 것이다.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는데도 나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변화를 거의 따라가지 못해서 아직도 30년 전 마흔을 생각한다. 그러니 계산과 박자가 안 맞을 수밖에. 게다가 지금의 40대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첫 세대여서 롤모델로 삼을 만한 인생 선배도 그리 많지 않다. 세상도 딱 40까지 해내야 할 숙제를 내주다가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살라고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니 30년 전에나 통하던 40대의 인생 공식 앞에서 모두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이제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내가 온몸으로 먼저 겪으며 깨달은 40대에 관한 진실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쓸데없는 좌절과 또 자책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였는지도.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인생 정산이 아니다. 평생 간절히 바랬던 꿈,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볼 두 번째 기회를 꽉 붙잡기 위해 오늘 하루를 진정한 황금기로 만드는 것이다.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요. 여자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비교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언제일까? 한창 결혼할 30대가 아닐까? 이전에는 함께 웃고 떠들고 놀던 또래 친구들이 결혼으로 갑자기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을 순식간에 지상 15층에서 지하층으로 끌어내리는 그것이 비교인 줄 알면서도 30대 때는 이상하게 비교의 늪에 자꾸 빠진다. 누구랑 결혼했나? 어떤 집안과 결혼했나?
집은 자가인가 또 전세인가. 나보다 잘난 것 없던 친구가 부유한 부모를 둔 남자를 만나 신혼집을 강남 아파트로 장만하는 걸 보면 멀쩡히 잘만 살고 있던 내가 갑자기 초라해지고 서름이 밀려온다. 그러다가 10년 정도 지나 40대가 되면 어떨까? 이 나이쯤 되면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전히 타인과 습관적으로 비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저는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또래 엄마들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돼요. 저 집은 몇 평 아파트에 사는지, 차는 뭔지, 아이 사교육은 뭘 시키는지, 가족여행을 국내로 가는지 해외로 가는지, 심지어 남편이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까지도요. 이 책을 쓰면서 만난 40대 기혼 여성들이 들려준 고민이다. 집, 차, 아이 사교육, 여행, 남편 외모. 속사정까지 알 수는 없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라도 서로의 등수를 매기고 나의 등수를 가늠해 본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힘든 날이 많은 것이다.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는 이유 역시 마흔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이다. 30대에는 40대가 되면 삶이 안정되고 모든 면에서 정점을 찍을 거라 생각한다. 40대에 받는 인생 성적표가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러나 60이 되어 보니 알겠다. 비교가 얼마나 부질없는 시간 낭비였는지. 30대 때 나는 동창회에 나갔다 하면 화가 나서 돌아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 그랬단다. 나보다 잘난 친구들은 항상 눈에 띄게 마련이니까. 나보다 돈을 잘 버는 애, 대단한 집안으로 시집간 애, 나보다 젊어 보이고 예쁜 애. 그렇게 앞에서는 다들 웃었지만 각자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하나같이 열등감에 시달렸다고 했다. 재미있는 건 30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동창회에 다녀오면 모두 기분이 좋아진다. 서로가 그렇게 짠하고 불쌍할 수가 없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몇 바퀴쯤 돌고 나면 자랑하고 비교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저절로 알게 된다. 살아보니 나와 그리고 남편, 부모님과 시댁, 아이까지 각자의 희로애락이 동시에 돌아간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행이라 믿었던 것이 행복으로 바뀌고 행복이라 믿었던 일이 하루아침에 불행이 되기도 한다. 학창시절 수재라고 소문났던 친구 아들은 해외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아직도 백수로 지낸다. 엄청난 부잣집으로 시집가 결혼식 때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친구가 시댁이 망하는 바람에 지금도 빚을 갚느라 허덕인다. 남편이 고위공무원이라고 늘 자랑하던 친구는 남편이 은퇴한 이후 각자 서울과 강원도에 떨어져 산다. 알고 보니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은 친구들을 만나면 자녀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이 실력을 내 실력으로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일을 하는지도 묻지 않는다. 은퇴하고 산에 가는 친구들이 반이라서. 부부 사이도 묻지 않은 것이 예의다. 이혼했거나 따로 사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그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먹는 이야기를 한다. 너 요즘 건강식품 뭐 먹니? 이거 먹으면 좋아지더라. 너도 한번 먹어봐. 하며 건강을 챙기고 아프지 말자며 서로의 등을 토닥여준다. 이제는 서로 눈빛만 봐도 안다. 누구나 인생에서 부족하고 못나고 아픈 짐을 몇 개씩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그럼에도 꿋꿋이 버티며 하루하루 살아내는 친구들이 자랑스럽고 또 안쓰러워 서로 진심으로 격려만 해준다. 그러고 보면 진정한 동창회는 60대부터가 아닌가 싶다.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은 30대까지는
이런 이치가 잘 와닿지 않는다. 평생 지금처럼 살 것 같은 착각에 자꾸 빠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생의 희노애락이 본격적으로 몰아치는 시기는 바로 40대부터이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망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사고를 치고 부부 사이가 틀어지고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한다. 아직 인생의 전반전도 끝나지 않았는데 본 게임에 들어가기도 전에 서로의 대차대조표를 보면서 비교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물론 머리로는 이런 사실들을 알지만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열등감을 막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는 비교를 재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비교하는 것과 비교 때문에 상처받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들을 보며 비교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래, 인생에 지상이 있으면 지하도 있는 법이지. 가족이 4명이면 그들 중 누구는 꼭대기에 있고 누구는 맨 밑바닥에 있어. 사람들은 자신의 꼭대기만 들고 나오지 바닥은 잘 안 보여주는 법이야. 여기에 비교의 함정이 있다. 남의 꼭대기만 보고 비교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바닥은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의 바닥은 자기만 한다. 비교는 자신만 아는 바닥과 타인이 보여주는 꼭대기와의 대화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건 상대도 역시 나와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나긴 인생의 여정과 사건의 다양성을 놓고 보면 비교는 참으로 부질없는 게임이다. 우리 회사에 나와 아주 오랫동안 일한 임원이 있다. 내가 보기에 충분히 잘 살고 있는 친구인데 어느 날 자기 또래 어느 전문가를 만나고 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대표님, 그 사람은 저랑 같은 나이에 어쩜 저렇게 많은 걸 이룬 거죠? 전 도대체 뭐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시무룩해진 그에게 나는 이렇게 말해줬다. 너는 너만의 꼭대기가 있잖아. 다른 사람이 너의 꼭대기를 보게 되면 오히려 부러워할걸? 그 대신 너도 너의 밑바닥을 알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듯이 그 사람도 자기만의 밑바닥이 있을 거야. 남의 꼭대기와 싸우지 말고 너의 밑바닥과 싸워. 너의 것에 집중해. 이제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저 높은 꼭대기까지 오르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의 바닥과 싸웠을지가 보인다. 비교하는 감정이 들기는커녕 그가 이룬 결과에 박수를 보내게 된다. 누구든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 쏟은 숨은 노력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렇다면 나만의 밑바닥과 싸우고 있는 나 자신도 마땅히 자랑스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에겐 저마다 잘하는 종목이 있고 마이너스 100점부터 플러스 100점까지 점수도 골고루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에서 시작해 10년 전, 5년 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남과 비교하느라 나에게 상처 주지 말고 이만큼 잘 살아낸 나를 칭찬하고 스스로를 존경해 주자. 다른 사람의 꼭대기를 향해 있던 시선이 나 자신으로 향하고 있다면 나의 못남과 부족함을 따스히 안아주고 격려할 수 있다면 그건 어른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스스로 내는 상처가 더 아프다. 나는 친구들보다 더 늦게 집을 샀다.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대출을 왕창 받아 겨우 내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다. 집을 사기 전 어느 명절, 고향 증평에 온 가족이 모인 날이었다. 명절은 그야말로 비교 대잔치가 벌어지는 날 아닌가. 하필 막내 동생이 집을 샀다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날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경아, 너는 그렇게 강의도 열심히 다니고 맞벌이도 하면서 여속 집을 못 산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성질이 확 났다.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는 돈이 없지? 이 나이 먹도록 왜 집도 못 샀지? 집 하나만 놓고 보면 나는 정말 한참 뒤처진 사람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펴고 여태껏 집을 못 산 내가 대체 뭘 하면서 살아왔는지 적어보았다. 첫 번째, 강의 열심히 다님. 두 번째, 아이 셋 맡기느라 육아 도우미 비용 엄청 씀. 세 번째, 책 엄청 많이 삼. 네 번째, 자기 개발에 투자함. 다섯 번째, 유명 강사가 되었음. 쓰다 나중엔 유치한 것도 적었다. 우리 집안에서 TV에 출연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음. 쓰다 보니 화는 눈 녹듯 사라지고 내가 정말 큰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아차 싶었다. 아깐 왜 한마디도 못하고 혼자 씩씩거렸는지. 나는 집 대신 내가 이룬 것들 목록을 모조리 외워버리기로 했다. 누가 나에게 너는 여태 집도 안 사고 뭐 했냐? 라고 훅 치고 들어오면 자동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누구도 나 대신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나는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이룬 비교 불가한 가치로 스스로 당당해야 한다. 가끔 누군가 함부로 나를 비교하거나 스스로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를 대비해 내가 뭘 하고 살았는지 노트에 쓰고 머리로 외우고 입으로 말해보기를 추천한다. 내가 오랜 시간 해보니 아주 효과가 좋다. 비교는 상처의 힌트 같은 것이다. 남이 살짝 던진 힌트를 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남이 주는 상처보다 내가 스스로 내는 상처가 훨씬 더 아픈 법이다. 남이 준 상처 때문에 우울한 게 아니라 남이 던진 말을 받아 내가 나에게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한 것이다. 맞아, 난 왜 여태 집이 없지? 지금까지 뭘 하고 산 거지? 남이 던진 상처의 힌트가 내 하루를 망치고 과거를 부정하게 만들고 미래를 무력하게 만든다. 살다 보면 여기저기서 상처의 힌트들이 들려온다. 하지만 귀를 막을 수는 없어도 더 좋은 소리를 들려줄 수는 있다. 난 정말 대단해. 잘했어. 너 정말 잘 살아온 거야. 이런 말들을 주문처럼 외우고 나 자신에게 들려줘야 나를 단단히 지켜줄 수 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지는 유일한 방법. 저 있잖아요. 저 자신에게 이렇게 몰입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덕분에 심각했던 우울증이 사라지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지금 암투병 중인 남편이 떠나면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다양한 재능과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걸 진짜 처음 알았어요. 덕분에 지금 커뮤니티에서 저만의 챌린지를 진행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5년 걸릴 일을 1년 만에 해냈어요. 평생 꾸준히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해낼 수 있다는 사람이란 걸 그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년간 이어온 새벽 기상 챌린지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들려준 이야기다. 1년간 하루도 안 빠지고 챌린지에 참여한 이들이 무려 2,100명에 달했다. 한마디로 기적 같은 일이다. 매달 14일간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매일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지만 일어나지 못할 이유는 10가지가 넘는다. 어떤 날은 과로했고, 어떤 날은 몸이 아프고, 어떤 날은 일찍 출근해야 한다. 매일 생기는 나를 일으키지 못할 매우 합리적인 10가지 이유를 외면하고 무식할 정도의 강한 의지로 밀어붙여야 1년 완주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 일을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냈다니 그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년 완주자 중 상당수는 챌린지를 하는 동안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자존감이 높아지며 우울감이 사라진 건 물론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이 부지기수다. 1년 동안 실제로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시작해 성과를 낸 사람도 그리 적지 않다. 기상 시간을 앞당겼을 뿐인데, 새로운 아침 습관을 만들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변화와 성장이 가능했을까?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고 생각한다. 꾸준함이 최고의 성공 비결이란 것도 머리로는 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보약도 귀찮아서 거르듯 좋은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좀채 실천하지 않는다. 습관을 해마다 다짐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영어 공부라든지 다이어트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습관이 가진 진짜 위력을 절반도 알지 못한다. 습관이 가진 가장 놀라운 힘은 나 자신에게 몰입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싶을 때 자신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 예컨대 운동을 시작하려 해도 결심하고 실행하기까지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이 운동이 왜 필요한지, 꾸준히 할 자신이 있는지, 꾸준히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운동을 통해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지 묻고 또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도전을 시작하게 되면 수시로 나를 들여다보게 된다.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퇴근 이후의 약속도 당분간은 잡지 않는다. 스스로를 격려하기 위해 운동복도 새로 마련하고 틈날 때마다 동기부여 영상도 본다. 습관을 몸에 배게 하기 위해 물리적인 환경과 시간 등을 세팅하는 것이다. 안 하던 운동을 하느라 힘들고 지칠 때도 많지만 어떤 동작은 생각보다 잘해내는 나를 보며 놀라기도 한다. 매일 몸무게와 체지방을 체크하며 스스로를 밀착 관리한다. 그렇게 한 달간 꾸준히 운동한 결과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밝아지면 정말 내가 대견해지고 자존감도 덩달아 올라간다. 이처럼 뭔가를 꾸준히 할수록 우리는 더 꾸준히 해야 할 이유들을 찾게 된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일수록 부족한 점을 찾아서 더 공부하고, 못하는 아이일수록 30분 만에 책을 덮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결국 좋은 습관은 나를 제대로 매니지먼트 해준다. 꾸준히 나에게 몰입해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 듬성듬성 보면 작년과 똑같은 나인데 촘촘하게 보면 가능성 있는 나, 믿을 만한 내가 보인다. 즉, 새로운 나, 다른 나를 발견하고 싶다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처음 습관을 만들 때는 하루 1시간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 하루에 딱 1시간만 내가 되고 싶은 나로 살아보는 것이다. 작가를 꿈꾸고 있다면 1시간만 글을 써보고, 창업을 꿈꾸고 있다면 1시간 동안 창업 공부를 하는 것이다. 다이어트로 건강해진 나를 꿈꾼다면 1시간만큼은 운동을 해야 한다. 오늘 한 가지만 해도 내일이 달라진다. 달라진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방향을 보기 시작한다. 가끔 난 거울을 보면서 시간이 무섭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내가 살아낸 모든 시간이 내 몸에 새겨지기 때문이다. 기쁜 시간을 살면 거울 속에 나도 영락없이 즐거워 보인다. 일주일이라도 슬프고 우울한 시간을 살면 얼굴색부터 칙칙해 보인다. 그래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꼭 닮아 있다. 삶이 희망적인 이유는 오늘을 바꾸면 내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를 바꾸고 싶다면 오늘 하루에 집중하자. 오늘 하루를 기획하고 아무리 바빠도 하루 1시간 내 꿈에 집중하자. 하루 1시간씩 꾸준히 노력하면 매일 내가 원하는 날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당신도 습관을 통해 비범한 날 만들어 가시길, 내 안의 기적을 꼭
발견하시길 바란다.